대장동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팀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는 전 목사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은행 영업정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만 점포 30곳이 폐쇄될 예정인데 일부 지역 주민은 반대 서명을 벌였습니다.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기습 결정한 대한축구협회가 사면 결정을 재심의합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만납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20, 30대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원룸을 개조해 마약 파티룸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영수 전 특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하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선 사실상 첫 강제 수사인 셈입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개입하고 200억 원을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인 양기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50억 클럽 관련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자료 혹시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2014년 대장동 컨소시엄을 만들 때 우리은행을 참여시키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잡은 겁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양 변호사는 대장동 팀과 접촉하며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대장동 팀이 우리은행이 신의 한 수였고 박 전 특검이 힘을 썼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 2억 원과 딸이 빌린 11억 원, 사실상 반값으로 받은 아파트 등을 대가의 일부로 의심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 50억 클럽의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만배 씨와 직간접적으로 돈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4명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는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소위 50억 클럽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모두 6명. 김만배 씨는 이들을 거론하며 방어막이 튼튼하다고 자랑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허풍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시작으로 우선 김 씨와 직간접 돈거래 정황 등이 포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의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선고에 개입하고 50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김 전 총장은 소속 법무법인이 김 씨 변호를 맡게 하고 수임료로 100억 원 가까이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입니다. 이들 중 3명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없다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 특권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 이뤄졌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특검법의 취지를 희석시키려고 검찰이 뒤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조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이 갑자기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오전 10시 한 20분쯤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요. 예. 그보다 한 1시간쯤 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점을 지적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검찰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하루 만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이고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도. 예, 뭐 시점이 공교롭긴 하군요. 검찰 입장도 들어봤습니까? 예, 검찰은 강제 수사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인 만큼 특정 날짜에 자기들이 맞출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야권의 특검 추진 기세를 꺾으려고 했다면 며칠이라도 더 빨리 강제 수사를 했지 왜 굳이 논란이 될 오늘을 선택했겠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주장대로 50억 클럽 수사를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이런 논란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류인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의 유착 의혹 수사에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한 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50억 클럽 수사를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2달 전에 이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병행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이번 압수수색 전에도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다고 합니다. 50억 원을 약속했다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진술과 증거를 모아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순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 50억 클럽에 나오는 분 상당수가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정례회의에서 법불악위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오히려 이들을 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의 수사팀 검사 숫자가 특검팀 수준인 24명까지 늘렸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 강제 수사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앞서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일단은 김만배와 직간접적으로 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곽상도, 또 박영수, 김수남, 이 권순일 이 4명에 대해서 수사력을 먼저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이 특검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검찰 수사를 넘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만큼 더 철저하게 수사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몇몇 들으셨겠지만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법리에 밝은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결과가 안 나오면 어차피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도 쉽게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내용은 외형상으로는 수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직 뒷말이 무성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 문화행사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누락한 게 사태의 원인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 김 실장이 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경질 사유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한 전 실장이 물러나게 된 주된 이유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한미 정상 만찬에서의 공동 문화 행사 보고를 누락한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문화 이벤트는 백악관 측이 정상 간의 신뢰와 우호를 양국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고 제안한 건데 보고를 하지 않아 정상 간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란 겁니다.
외교부 라인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윤 대통령은 문책 차원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교체를 지시했지만 김 전 실장은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시 불이행은 사실상의 항명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비서관급 경질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도 그 일로 김 전 실장의 거취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사퇴한 건 이전 비서관 교체 사흘 뒤였습니다. 다만 대변인실을 통해 사퇴서를 일축한 이후 언론 보도에 정치권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김 전 실장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도 결국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을 교체한 건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던 미국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성한 실장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빈자리를 또 채우다 보면 외교 안보 라인 상당수가 바뀌는 셈이어서 차제 전면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기는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5월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 쇄신 전망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약식 회견을 열고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에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춧돌 위에 또 김성한 전 실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소통 문제를 인식한 듯 대통령실의 모든 구성원이 원팀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조 실장이 그동안 주미 대사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해온 만큼 다음 달 국빈 방문도 큰 차질이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주미 대사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조 차관은 주미 공사와 북미 3과정을 거친 미국 통으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로 분류됩니다.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과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해내겠습니다. 일각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5월 개각 때 외교안보 장관 대부분을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이 나왔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일부 의원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데 야당은 수입 저지 집회를 열고 정치권의 불신이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믿을 수 없다며 규탄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전면전을 당 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초선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야당은 또 외교안보 라인의 갑작스런 교체로 한 달 남은 한미회담도 실패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외교안보 라인 줄사퇴의 이유가 뭔지,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방미를 앞두고 교체된 건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폭망 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여당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 북한발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북한이 국내 이적단체에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린 뒤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며 수산물 수입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는 이재명 방탄용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 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 구조상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이죠. 같은 당 노웅래 이재명 의원 때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셈이어서 다시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여당 의원 104명과 정의당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 중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찬성한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여당은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는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개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중잣대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 표결에 임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정당화했는데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 특권 포기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이뤘다는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전광훈의 전자도 입에 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공개 사과는 최고위원 회의 도중에 나왔습니다.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했다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언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졌는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김 최고위원에게 연락해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당장 윤리위 회부에는 선을 그었지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고인의 묘소를 민주화 인사들이 안장된 모란공원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 성추행 혐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이 민주 열사들 곁에 묻힐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피해자 측은 물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란공원이 어떤 곳인지 정민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공동묘지입니다. 묘역 13,000여 기가 모여 있는데 한켠에 민주열사를 위한 추모비와 함께 민주열사 희생자 묘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태일, 박종철 열사와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노동운동가 150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박원순 전 시장 묘가 이번 주 토요일 이곳으로 이장됩니다. 2020년 비서실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은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한 남성이 박 전 시장 묘소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가족이 이장을 결심한 겁니다. 정의당은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비난했습니다.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70여 개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열사묘역의 안전기준은 무엇이냐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빠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유가족에 사과도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열사가 묻힌 것으로 이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뒤에 정부는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서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440페이지 넘는 보고서엔 공개 처형을 비롯해 강제 출산, 생체 실험 등 반인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릎 꿇게 앉혀놓고 앞면을 다 가리우고 그리고 거기다 동제 매놓고 그리고 송살하는 거야요. 내 옆에 있었는데 계속 오는 거야요. 다른 사람들이 싸마는 거 말렸는데 2016년 탈북한 이영란 씨는 공개 처형을 목격한 일이 눈에 선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올해 처음 일반에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의 공개 처형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실렸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영상물을 보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되거나 집안에서 춤추며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을 한 임신 6개월의 여성은 해당 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탈북 도중 중국에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여성이 중국인 호녀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산하게 한 뒤 신생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 넘은 여자들 있잖아요. 완전 개성자를 이렇게 달고 왔다고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다 없애버려요, 애기를. 마취도 없이 이제 강제 낙태 수술을 당하는데 책상에 눕혀놓고 헌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되는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5곳이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인권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과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권이라는 그 가치를 빼버리는 곳으로 체제가 존속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83호 관리소라는 곳에서 생체 실험 대상이 된다는 증언도 담겼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만나서 사죄의 뜻을 전할 계획인데 다른 가족도 진정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주에 도착한 전우원 씨. 숙소 앞에서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밝힙니다. 광주 방문이 처음인 전 씨는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피하던 곳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휴식을 취한 전 씨는 오늘 아침 가벼운 옷차림으로 호텔을 나서면서 내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피해자 입장에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피해 받으신 분들,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정으로 사죄를 5.18 기념재단과 5월단체는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사죄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광주를 찾아오는 그 마음 매우 이쁘고 용기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좀 꼭 껴안아 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고 싶다. 전우원 씨는 내일 5.18 유족과 총상 부상자 등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공식 사죄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 클럽과 유흥주점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20, 3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원룸을 개조해서 마약 파티룸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명과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탁자 위엔 술잔과 안주가 차려져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 30대 이모 씨가 원룸을 개조해 파티룸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마약 공급책들은 이곳 원룸 하나를 파티룸으로 개조한 뒤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할 수 있는 비밀 아지트로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 씨 등 판매책 18명과 마약을 구매한 52명 등 총 70명을 붙잡았습니다. 구매자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회사원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호텔 등에서 마약을 했습니다. 일부는 생일 파티를 하며 단체 투약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 때 클럽으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마약류 투약하면서 춤추고 놀았. 이번에 검거된 70명 가운데 40대 매수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30대였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 3만 5천여 명 가운데 20, 30대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약 57%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6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24살 판매 총책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축구 팬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기습 결정한 건데요. 이 승부 조작은 스포츠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사면의 오남용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사면 결정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팬들의 관심이 온통 우루과이전에 쏠린 시간. 축구협회는 경기 시작 1시간 전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했습니다. 여기엔 국가대표 출신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최성국도 포함됐습니다. 월드컵 16강을 자축하고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정작 사면 대상자 명단은 꽁꽁 숨겼습니다. 성적을 거둔 거는 우리 후배 현역 선수들인데 혜택을 보는 거는 그 선배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너무나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축구협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체육회 규정으로는 사면이 아닌 구제 신청만 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사법기관이 무죄 판결을 하신 경우 징계 사유조차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 축구협회 규정에도 승부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복권은 물론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없는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논란이 거세지자 내일 재논의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거를 포함해서 내일 긴급 비상에서 재논의를 하신다니까. 하지만 붉은 악마가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축구계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축구계 논란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영웅들이 넉 달 만에 다시 모여서 A매치 경기를 치렀죠. 주축 수비수 김민재가 우루과이와의 경기 뒤에 이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았는데 팀 내 불화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3월 A매치 2연전이 10만 관중의 열렬한 응원 속 막을 내렸지만 국가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민재의 폭탄 발언 여우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직관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듣기 좀 불편한 인터뷰였고요. 네. 아마도 김민재 선수께서 이제 좀 많이 힘들고 이제 마음도 좀 지쳐가지고. 김민재의 사과문으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어젯밤 김민재가 주장 손흥민과의 SNS 친구 관계를 끊어낸 사실이 드러나며 또 다른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두 선수의 불화설을 비롯한 대표팀 내 세대 갈등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자 두 선수는 다시 서로를 친구로 등록하며 축구 팬들의 놀란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 영국으로 출국한 손흥민은 평소와 같은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잠깐 해프닝이라 생각해요. 그게 막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선수들끼리만 이제 잘 화합하면은.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 대표팀 선수들도 축구협회에 체력과 심적 고충을 토로한 만큼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두통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식약처가 긴급 조사에 나섰는데 작년에 나온 신품종 토마토에 토마틴 성분이 문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품종에 대해서 출하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 토마틴 성분은 무엇인지 윤수영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구리에 사는 홍모 씨는 마트에 산 방울토마토를 먹고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3알 정도 먹었을 때부터 목이 따끔따끔해서 토마토를 덜 씻어서 그런 줄 알고 다시 씻어서 먹었거든요. 10여 분 뒤에는 구토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는 토마토인데 이렇게 되면 토마토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오늘 식약처와 농림부가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 지역에서 지난해 처음 재배한 신품종이 문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품종과 달리 익으면 없어져야 할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그대로 남은 채 출하된 겁니다. 올해 키워가지고 갑자기 올해 하고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토마틴은 항암 기능도 있지만 많이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마틴은 토마토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일종의 자기 방어 물질이다. 많이 섭취했을 경우 설사라든가 복통을. 식약처는 해당 농가들의 출하 제한 조치를 내렸다며 올해 처음 출하된 신품종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저작권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 목숨을 끊었죠. 정부가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서 강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검정고무신 계약의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업체와 맺은 계약의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 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에서 배제되면서 지난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사업자가 포괄적이고 배타적으로 양도받는 매절 계약 때문에 작품이 2차 창작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절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만화계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은 돈을 이체할 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영업이 보편화되면서 영업점 축소도 이어졌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만 점포 30곳이 없어집니다.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다음 달 폐점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지점과 합쳐지는 건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왕복 30분. 평생 통장을 들고 다녔다는 60대 이영희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앱을 설치해봤지만 인증하랴 발급하랴 헤매기 일쑤입니다. 70만 원을 잘못 보내가지고 수원 가서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은행 없어지면 걱정이라고. 점포 축소 소식에 주민들까지 나서 1,320명이 서명한 반대 청원서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에 제출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3년 새 900곳 넘게 줄었고 다음 달에도 시중은행 점포 30곳이 통폐합됩니다. 은행의 비대면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고객들은 불만이 큽니다. 공공성을 갖다가 띄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의 편의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금감원도 점포 폐쇄 부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치를 한번 좀 봐서 과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금융당국은 고령층 특화 점포나 여러 은행이 입점한 공동 점포 등의 운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사 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주택시장 침체로 문 닫은 건설사가 올 들어서만 900곳이 넘었는데요. 시공 능력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건설사도 어려운 사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건설사 중에서 3곳은 재무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공 능력 상위 100곳 중 42대인 A건설사. 가진 자본은 3천억 원대인데 부채가 2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500%를 넘는 겁니다. 문제는 지불할 능력도 이자를 갚을 능력도 모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재무건전성 지표 3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건설사는 상장 건설사 72곳 가운데 총 3곳, 시공 능력 32대인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입이 많고 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도 상환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재무건전성 지표가 2가지 이상 취약한 건설사도 11곳에 달하는데 모두 1년 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과 미분양 주택 급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지방 중소건설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문 닫은 건설사는 총 900여 곳.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건설사가 60%에 육박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될 곳만 되는 분양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들의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던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열풍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개발에 적극적이던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축소하면서 관련 인력도 대거 감원되고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This is a full body tracking system called by full body tracking system.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습니다. And we have a new name that reflects the full breadth of what we do and the future that we want to help build.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메타버스 올인 전략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타가 이번 달 발표한 1만 명 규모 대규모 감원에 관련 부서가 포함됐고 이제 저커버그는 인공지능, AI를 더 많이 언급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메타버스 전략부를 해체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와 대화할 수 있는 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Clock struck midnight for hypergrowth in tech, and you're seeing slowing growth, and now we're seeing cost cuts. 기업들이 등을 돌린 건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검색 빈도는 1년 새 급락했고 그 사이 AI 검색량은 약진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챗 GPT 같은 AI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메타버스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금이 몰리는 분야도 있죠. 바로 AI, 인공지능인데 넉 달 전 출시된 챗 GPT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AI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등 과학기술계 거물 1000여 명이 개발을 잠시 멈추자는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내에선 누가 참여했는지 박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래에서 온 AI 로봇이 인간 저항군을 압도적 화력으로 공격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말살하려 한다는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출시된 챗 GPT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미래생명연구소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AI가 인류의 엄중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개발을 잠시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지구종말 시계를 운영하는 핵과학자 등 과학기술계 거물 1,300명이 서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전문가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뭘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하고 고속도로 나가기 좀 두렵지 않을까요? 처음과 달리 앞으로는 누구나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동네 소아과를 운영하는 전문의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못 버티겠다며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의사들이 폐과를 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 소아과 간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는 개원할 때 병원 이름에 전문 과목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주장한 폐과의 의미는 간판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빼고 일반의 형태로 개원한다는 뜻입니다. 의원이나 통증 클리닉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아과 전문의 포기하겠다는 거군요. 실제로 폐과를 희망하는 소아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의사회는 회원 3,500명 가운데 90% 정도가 폐업이나 전과를 희망했다면서 이 진료 과목을 바꿀 수 있게 의사들을 재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017년 이후 소아과 660곳이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따져봤더니 단순히 폐업만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이 개업한 병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까지 675곳이 문을 닫고 645곳이 새로 생겨서 5년 사이에 30곳이 순감한 데 불과했습니다. 예, 의사회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군요. 어쨌든 소아과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 의사회는 소아과 평균 진료비가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근거가 될 만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과 비교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4,600만 원으로 1년 사이 140%가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었던 탓이 크지만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60%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소아청소년과의 또 다른 축인 교수들, 즉 이 학회 측에서는 의사회가 전문 과목 폐지를 뜻하는 이 폐과라는 용어를 써서 국민적인 오해를 살 수 있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 소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예,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어른들보다 진료는 힘든데 이 진료비는 낮고 의료사고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환자가 줄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전문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올해는 15.9%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의 100명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16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과 보호자입니다. 예, 의사들 주장의 핵심은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그렇다고 환자를 다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모터쇼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신형 전기차들이 대거 소개되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예고했는데요. 이 꽃게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크랩 주행 차량도 공개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서울 모빌리티 쇼. 웅장한 배기음 대신 조용한 전기차가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의 대형 SUV 전기차 공개에 벤츠도 대형 SUV를 선보이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차량의 곳곳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BMW, 포르쉐, 테슬라 등도 최신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현금 수송 전기차.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4,000대의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된 모터쇼엔 신기술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 차에는 크랩 주행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차량이 마치 개걸음을 하듯이 움직이는 건데요. 차량 바퀴가 90도로 회전하고 4개의 바퀴는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팔이 무거운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구에 꽂아주는 기술. 로봇이 변화시킬 전기차의 미래입니다. 탈 것에 국한된 현재 모빌리티를 넘어 일상에서 함께하는 로보틱스 라이프.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역대 최대인 160개 기업이 참가한 서울 모빌리티 쇼. 내일부터 열흘간 공개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뉴욕에 도착해서 해외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관례적인 경유라면서 긴장 고조를 경계했지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근 해역에 중국 해군 함정을 띄워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교민 100여 명이 성조기와 대만 국기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4년 만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뉴욕에서 48시간을 보낸 뒤 과테말라 등 중남미를 방문하는 9박 10일 일정입니다. 귀국길엔 캘리포니아에서 메카시 미 하원 의장도 만날 계획입니다. 台湾在外交方面有很多的进展，台湾跟美国的关系也比以往都密切。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이 미 하원 의장을 만날 경우 결연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政治基础中的基础，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跨越的红线。 미국은 대만 총통의 경유는 흔한 일이라며 중국의 공격 구실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지만 Every Taiwan president has transited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sai has transited the U.S. 6 times since taking office in 2016. This will be. 중국 해군 함정 4척이 대만 해역에서 포착됐고 군용기 11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중국은 군사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총통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건데요. 각종 지리정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목판에 일일이 새겨 찍은 대동여지도.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30여 점에 이르는데 오늘 새로운 형태의 대동여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이 대동여지도는 기존 목판본에 필사본인 동요도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동요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 손수 그려 만든 지도로 각종 지리정보와 지명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두 지도를 합친 건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였던 겁니다. 그거는 현재 필체로 보아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자가 적어도 동요도를 접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높은 지식인이 지식수준 높은 사람이 필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본은 기존 대동여지도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18세기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표시한 백두산 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자세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 묘사 부분에선 울릉도로 가는 배 출발지와 소요 시간까지 담았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 부국강병을 담았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영국과 미국의 슈퍼스타 엘톤 존과 스티비 원더가 비틀스도 불렀던 옛 노래 머니를 주고받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무대가 펼쳐진 곳은 바로 백악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블레어 영국 총리를 맞아 베푼 국빈 만찬 공연이었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위해 연 만찬은 재즈 뮤지션 존 바티스트가 빛냈습니다. 그래미상 5부문을 휩쓴 그는 뉴올리언스 출신입니다. 옛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렌치 아메리칸 문화가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만찬 행사를 주관한 질 바이든 여사의 안목과 배려가 엿보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 국빈 만찬의 절정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간판 소프라노였던 홍혜경 씨가 열창했죠. 우리 측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자 클린턴은 우리는 이 순간 모두 한국인이 됐다고 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을 제안한 사람도 질 바이든 여사라고 합니다. 엘톤 존과 스티비 원더의 만남에 손색이 없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상하게 굴러가면서 대통령 방미를 불과 4주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미 실무 책임자인 대통령 의전 비서관과 외교 비서관에 이어 국가외교안보 사령탑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겁니다. 그 출발점이 미국 측 만찬 공연 제안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번진다는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물론 정상외교의 성패는 회담 결과가 가릅니다. 하지만 의전의 백미는 단연 정상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공연에서 보고가 누락됐다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블랙핑크 공연 문제만으로 안보 외교 사령탑까지 바뀌어야 했느냐는 상식적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제 김 실장 교체설이 될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도 주변에 직을 마칠 때까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봐야겠죠. 대통령실이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경질 배경을 두고는 가전 분석과 추측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우리 외교 안보 현안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중합니다. 아무리 만찬 행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회담 준비와 성과에 비하면 곁가지일 뿐입니다. 어제 오늘 이를 지켜보면서 본말이 뒤집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영 가시지를 않습니다. 3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블랙핑크에 흔들린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봄 날씨를 맘 놓고 즐기기엔 공기질이 많이 아쉽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내리면서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안동은 5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중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3도를 보이겠고요. 광주는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일도 비 소식이 없는데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